회사 생활이나 직장 생활의 고충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당장 오늘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과거에 겪으셨던 분들, 아니면 평생 직장 생활이라고는 한 번도 안 해보셨더라도 남편이나 아내 혹은 자식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신 적은 있으실 거예요. 하다못해 드라마만 봐도 그런 이야기들은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도 많지만 정말 나쁜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 이유도 없이 사람을 괴롭히고 얕잡아 보면서 갑질을 하는 악한 사람들 말이죠. 큰 회사라면 동료 회사나 선후배 사이에서 쉽게 생길 수 있는 일이고, 회사가 작다면 회사 오너, 그러니까 사장이나 대표에게 당할 수도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오죽하면 비하하는 표현까지 하겠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악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치 앞을 모르고 약한 사람을 업신여기던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기저기 소문을 내고 싶어요. 아직도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 뜨거워라 찔려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싶어서 말이죠. 권선징악, 인과응보 그런 게 캐캐묵은 전래동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으로 임신 6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 예비맘이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심리학에 관심이 많았고, 제대로 공부를 해보고 싶은 마음에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했는데요. 막상 전공으로 선택해 공부를 해보니 재미는 있었지만 석사, 박사까지 할 자신은 없더라고요. 엄마, 나 석사 진학 안 할까 봐. 고민 많이 했는데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왜? 계속 공부해서 박사도 하고 교수도 하고 싶다더니? 그새 재미없어졌어? 아니, 지금도 재미는 없어. 근데 지치지 않고 계속 공부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공부 계속하고 있는 선배들 보면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 심리학 계속 공부해도 이걸로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는데 취미처럼 할 거면 꼭 진학 안 해도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석사 진학 포기하고 공무원 시험 같은 거 준비해 볼래. 그렇게 학부 졸업 후 석사 진학을 포기하고 구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어요. 거주지를 옮겨 다니는 게 싫어서 지방직으로 응시했고 1년 반 준비해서 합격하고 구청으로 발령받아 근무를 했었죠. 그런데 근무 2년 차에 접어들 때 몸에 이상이 왔어요. 예, 수인아, 너 아무래도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좋지 않겠니? 맨날 피곤하다고 쉬는 날 어디 나가지도 않고 잠만 자길래 일이 많이 힘든가 보다 그런 줄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 엄마가 볼 때 무기력증도 심한 것 같고 갑자기 살도 많이 쪘잖아. 뭘 그렇게 특별히 많이 먹은 것도 아니고 넌 야식도 잘 안 먹고 폭식도 안 하는데 말이야. 엄마랑 그 병원 한번 가보자, 응? 엄마 말이 맞았어요. 그때 저는 정상이 아니었던 거죠. 병원에 갔더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진단이 나오더군요.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약물 치료만 해도 몇 주 만에 좋아졌다는 사람들이 많대. 엄마 덕분에 더 늦지 않고 지금이라도 병원에 와서 이유를 알았으니까 치료 잘 받으면 돼요.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실제로 증상이 많이 좋아졌었어요. 그런데 금방 다시 심해지더라고요. 그런 사이클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됐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휴직을 했어요. 그리고 반년 만에 복직을 했는데 복직을 하자마자 다시 증상이 심해져서 결국은 사직을 하게 된 거죠. 예, 공무원 뭐 그까짓 게 대수야? 사람이 살고 봐야지 아까워할 거 하나 없어. 휴직을 계속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회사만 가면 다시 병이 심해지니 다른 방법이 없지 않겠니? 엄마는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했지만 사실 전 1년 반 동안 시험 준비했던 걸 생각하면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포기하기에 좀 아깝긴 했어요. 그렇지만 엄마 말처럼 사직 외에는 답이 없었답니다. 그렇게 집에서 푹 쉬면서 몸도 많이 회복하게 됐어요. 그때 아빠가 한 가지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수인이 이제 몸도 많이 좋아졌으니 쉬는 동안 할머니 좀 돌봐드리면 어때?
매일 가 있으라는 건 아니고 간병해 주시는 분이 계시니 너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서 할머니 드시는 것도 좀 챙겨드리고 말동무도 해드리고 그러면 어떨까 싶어서 말이다. 너 어릴 때 할머니가 많이 봐주셨던 덕분에 다른 손주들보다 특별히 널 예뻐하시기도 하니까 할머니 손도 많이 잡아드리고 그럼 좋겠어. 그리고 너도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하면 좋겠는데 네가 그렇게 다 싫다고 하니 우선 할머니 찾아뵙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때? 연세 많으신 분들만 있어서 싫으려나? 아빠, 아니에요. 싫긴 왜 싫어. 나도 할머니가 나 봐주신 것도 다 기억나고 그래서 할머니 요양병원 입원하시게 됐을 때 많이 속상했어. 내가 할머니 자주 찾아뵙고 그럴게. 좋은 생각 같아요. 그렇게 해서 쉬는 동안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할머니의 간호를 하게 됐던 거예요. 그때 할머니와 같은 병실의 보호자가 직접 상주하며 간병을 하는 분이 계셨는데 간병을 하고 있는 사람은 막내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병실에서, 아니, 병원 전체에서 가장 젊은 두 사람이 나와 그 막내 아들이었을 거예요. 아이고, 젊은 사람이 한 사람이 더니 병실 분위기가 더 좋아지네. 젊은이 좋다 좋아. 다 늙은 쭈그렁 방탱이 늙은이들만 있을 땐 우중충하더니 요즘은 매일매일 봄날 같잖아. 이거 봐. 갈빗하면 다른 병실에서도 우리 병실로 놀러오는 사람들이 한둘이냐고. 아유, 그러게 말이야. 왜 아니야? 선남선녀가 따로 없네. 이참에 둘이 연애라도 걸면 얼마나 좋아. 참 좋을 때다. 좋을 때야. 할머니들 보시기엔 젊음 그 자체로 선남선녀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 막내 아들과 저는 객관적으로 그리 괜찮은 외모의 소유자들은 아니었어요. 상태가 많이 호전됐다고는 하지만 한 번 찐 살이 쉽게 빠지지는 않았고 약도 계속 먹고 있었던지라 당시 저는 여전히 살이 많이 쪄 있었고 그 막내 아들은 키도 작고 앙상할 정도로 마른 체형의 왜소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할머니들이 얼마나 유난히 떠셨던지 급기야 할머니가 엄마 아빠에게까지 그 사람 얘기를 하셨던 모양이었죠. 예, 병실에 젊은 남자도 있다며. 할머니 말씀이 온 병실이 너랑 그 남자랑 잘 되기를 바라는 눈치라던데. 엄마, 기대하지 마. 그 사람 완전 내 타입 아니야. 우선 키가 너무 작아. 내가 키가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 이상형은 무조건 키 크고 체격 좋은 사람이거든. 그리고 너무 말랐어.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뭐 착하고 좋은 사람 같긴 한데 나한테는 절대로 남자로 느껴질 수가 없는 사람이지. 제 생각과는 달리 할머니들이 너무 그러셔서 괜히 그 사람과 사이만 서먹해지고 불편해지진 않을까 걱정도 했어요. 그런데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사람은 말수도 없고 숫기도 없는 편이어서 거의 인사만 꾸벅하고 마는 사이였어요. 그렇지만 매주 같은 공간에서 지내다 보니 사람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더라고요.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제 남편, 제 뱃속 아이의 아빠랍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성으로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스스럼 없이 편하게 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로 제가 먼저 말을 걸었죠. 그래봤자 일상적인 얘기들이었는데 조금 친해지니 남편도 이야기를 곧잘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말을 통 안에서 숫기가 없는 사람이구나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고 사귀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사람이었던 거죠. 수인 씨는 머릿결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피부도 좋고 사람들이 화장품 뭐 쓰냐고 막 물어보고 그러지 않아요? 어머님도 미인이시고 피부가 좋으시던데 유전자를 타고난 건가? 때로는 이런 식으로 제 외모에 대한 칭찬도 하는 거 있죠. 당시 제가 외모 컴플렉스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남편의 그런 사소한 말들이 큰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마음의 체력이라고 하죠. 자존감을 회복하는데 남편이 큰 도움이 된 거예요. 덕분에 저는 저 스스로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건강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에 대한 부담도 조금씩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영 씨는 참 좋은 사람 같아요.
이렇게 어머니가 누를 도맡아 하는 것만 봐도 말이에요. 이런 거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엄마랑 사이가 각별했던 모양이에요. 얼핏 듣기로는 막내 아들이라고 하던데 귀한 막둥이셨나 봐요. 제 바로 위에 형이 저보다 10살이나 많아요. 엄청난 막둥이였죠. 저 가지셨을 때 낳지 말라는 얘기도 많았다고 하고 실제로 저 낳을 때 죽을 고비를 넘길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저한테는 너무 애틋한 엄마죠. 그런 엄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 형들이나 누나들 그 누구도 엄마를 제대로 돌볼 생각을 안 하는 게 너무 보였어요. 누워 계시지만 엄마도 그걸 다 알고 느끼실 거라 생각하니 엄마를 그렇게 혼자 둘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대학 졸업반이었는데 졸업만 하고 줄곧 엄마 옆에서 간병을 한 거죠. 제가 뭐 특별히 착하고 그렇다기보다는 상황이 절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제 얘기를 하고 나니까 괜히 머쓱해지네요. 그렇게 개인적인 얘기들도 나누는 사이가 되고 얼마 안에 있어 남편과 저는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연애라고 해봤자 병실에서 할머니들과 같이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고 가끔 병원 근처에서 점심을 같이 먹는 정도가 전부였지만 할머니들이 주무실 때나 밤 늦은 시간에 가족 휴게실에서 영화도 같이 보고 그렇게 나름대로 데이트도 했어요. 물론 제가 할머니가 계시는 요양병원으로 찾아뵙는 횟수도 더 많아졌고 말이에요. 남편은 저보다 3살 연상이었는데 대학을 졸업한 이후로 취직도 안 하고 어머니 간병을 도맡아 한 거였죠. 저와 남편이 연인 사이가 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무렵 남편이 어머니 간병을 시작한 지 6년 만에 남편의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의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쓰러진 이후로는 형 누나들에게 크게 실망한 남편은 평소에도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것 같았고 그리 가깝게 지내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으니 가족이 있어도 없는 것과 다름없었죠. 장례식장에서 보니 어머니를 떠나보낸 슬픔에 더해 그런 외롭고 쓸쓸한 모습들이 남편을 더 안쓰럽게 보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청혼을 했어요. 우영 씨처럼 착한 아들이 어머니 곁을 늘 지켰으니 어머니도 좋은 마음으로 좋은 곳에 가셔서 편히 계실 거예요. 너무 슬퍼하지 말고 힘내요. 그리고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 우리 아직 사귄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나는 우영 씨랑 평생 같이 살고 싶다는 확신이 생겼어. 언제나 우영 씨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세상 누구보다 든든한 가족을 갖게 해주고 싶어. 나랑 결혼할래요? 남편과 저는 그렇게 애틋한 마음을 갖고 결혼을 했어요. 그 사이 제 병도 정말 많이 좋아졌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완치라는 게 없는 병이지만 관리만 잘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병이거든요. 컨디션에 따라 증상이 없어졌다 나타났다를 반복했는데 결혼할 당시에는 아주 많이 좋아졌던 상태였죠. 남편에게 청혼을 하면서 약속했던 것처럼 좋은 가족을 만들어주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아이도 빨리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마음만 있었지 모르는 게 너무 많았더라고요. 엄마의 갑상선 호르몬이 태아의 두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처럼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지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임신을 하게 될 경우 태아의 정신 발육이 지연되거나 신경학적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겁을 잔뜩 먹고 아이 갖는 걸 계속 미루기만 했는데 남편이 그런 제게 다시 용기를 줬어요. 이제 자기가 원하던 우리 아이 갖는 거 더 미루지 말자. 수치가 말해주잖아.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도 관리만 잘하면 문제 없을 거라고 하셨고 말이야. 검사 잘 받고 더 신경 쓰면 되지. 걱정하지 말고 아이 갖자. 다 괜찮다고는 하시는데 그래도 솔직히 아직 겁이 나는 게 사실이야. 나 때문에 아이가 건강하지 않게 태어날까 봐 너무 무서워. 그렇지만 자기 말처럼 더 많이 신경 쓰고 관리 잘하면 괜찮겠지? 검사 결과가 안정적이라는 게 마음이 좀 놓이긴 해. 아이를 더 이상 미루지 말자고 이야기를 하자마자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결혼 후 2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 간병을 하느라 공백기가 있었던 만큼 제대로 준비를 해서 그래도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스터디도 다니고 그러던 중에 아이가 생기니 책임감 때문인지 작은 회사에라도 취직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다닌 지 몇 달 되지 않은 거죠. 자기가 학벌도 좋고 성적도 좋았잖아. 자기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것처럼 준비 조금 더 해서 원하는 기업에 계속 도전해봐. 아이가 생긴 것 때문에 다 포기할 필요는 없어. 아이가 당장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친정 도움을 조금 받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고 있던 준비 계속하면 좋겠어. 아니야. 아이가 이렇게 빨리 생길 줄 몰랐던 건 맞지만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야. 사실 내가 조건이 좋은 건 아니지. 아무런 스펙도 경험도 쌓지 않은 6년이라는 공백은 어느 기업에서나 좋게 볼 수가 없을 거야. 나이만 많은 신입이나 나보다 나이는 어리고 연차는 높은 선배들도 많을 텐데 불편하겠지. 대기업 아니라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그리 좋은 조건은 아닐 거야. 그래도 출근하라는 회사가 있으니 입사해서 열심히 다녀보고 싶어. 사실 남편은 수재들만 간다는 대학의 영문과를 나왔어요. 학교 성적도 최상위권이었고요. 그렇지만 남편 말처럼 전쟁 같은 취업 시장에서 불리한 부분이 분명 있는 거죠. 원하던 대기업은 아니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니 금방 적응하고 인정받을 거라 생각했고 더 좋은 기회가 얼마든지 생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내조도 잘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남편이 퇴근하면 회사 생활이 어땠는지 같은 것도 자세히 물어보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없는지 살피려고 했답니다. 남편의 회사는 무역회사로 주로 건축자재를 취급하고 있었고 남편은 영어에 능통하다는 장점을 어필해 입사한 거였어요. 야근도 많았고 때때로 휴일 근무도 덜어 있었고 회식도 잦은 편이었는데 남편의 경우 회식을 가장 힘들어했어요. 일로 생각해야 하는 영업은 물론이고 회사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회식도 있었는데 술도 잘 못 마시고 숫기도 없는 남편에게는 힘든 자리임이 틀림없을 거예요. 자기 회사 홈페이지 관리는 누가 하는 거야? 솔직히 남들 보라고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에 올린 내용을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정말 가족적인 분위기 같더라고. 직원들끼리 가깝게 지내고 자유롭고 그리고 복지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고 말이야. 홈페이지만 보면 무슨 구글 부럽지 않은 회사던데? 실제 분위기는 어때? 정말 그렇게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야? 괜찮은 것 같아. 신경도 많이 쓰는 것 같고. 뭐, 자세하게 얘기 좀 해봐. 궁금해. 지난번 가족 동반 체육대회 때 좀 무리를 해서라도 갈 걸 그랬나 봐. 그때 몸이 안 좋기도 하고 자기도 그냥 쉬라고 하고 그래서 안 갔는데 계속 후회되는 거 있지? 그때 내가 가서 대표님한테 눈도장 콱 찍고 자기 상사나 그 와이프 같은 사람들이랑도 좀 친해놓고 그럼 좋았을 텐데 말이야. 그지? 네, 그랬어요. 남편의 회사는 특히 직원들 복지와 함께 어울리는 자유롭고 가족적인 분위기를 대외적으로 내세우고 있었고 직원들의 가족들까지 함께 어울리는 행사도 정기적으로 만들고 있었거든요. 입사 후 처음 있었던 체육대회 행사에는 가지 못했지만 두 번째 가족 동반 행사에는 꼭 참여할 작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마침 근교로 피크닉을 가는 가족 동반 행사 공지가 떴더라고요. 와, 드디어 가족 동반 행사다. 너무너무 잘 됐어. 나 요즘 컨디션도 엄청 좋고 날씨도 너무 좋을 때잖아. 가서 바람도 쐬고 너무 좋겠다. 모처럼 요리 솜씨 좀 발휘해봐. 대표님 뭐 좋아하시는지 알아? 자기 바로 위 손님은 뭐 좋아해? 요즘 제철 재료가 뭐가 있나? 생각 좀 해봐야겠어. 이번에 가서 제대로 인사하고 인맥 뚫어놔야지. 내조의 여왕이 될 테니까 기대해. 자기도 가려고? 아니야. 아무리 근교여도 주말에는 차도 막히고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해도 힘들 거야.
괜히 무리하지 말고 쉬어. 점심만 먹고 오는 행사인데 뭐. 나 혼자 금방 다녀올게. 가족들 참여가 필수도 아니고 실제로 오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아. 무슨 소리야.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거 보니까 거의 다 부부 동반의 여자친구, 뭐 애들까지. 사람들 엄청 많던데 뭐. 나 정말 괜찮아. 가고 싶어서 그래. 아니, 그래도 자기 힘들까 봐 그러지. 다음 행사도 금방 있을 거니까 그때 다시 생각해 보든지 그러자. 그게 좋겠어. 아이, 내가 가고 싶어서 그런다는데 왜 이렇게 못 오게 하려는 거야? 내가 같이 가는 거 싫어? 왜? 혹시 뭐 내가 살이 너무 쪄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창피해서 그래? 말도 얼버무리면서 긋고 말리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럴 리가 있어? 무슨 그런 얘기를 해? 아니, 당신은 말이야. 사람이 기껏 걱정해서 하는 얘기를 왜 그렇게 고깝게 들어? 자기 힘들까봐 그러지. 차도 오래 타야 하고 주말에 기온도 떨어진다는데 감기라도 걸릴까봐 그런다고. 임신까지 해서는 남들보다 몇 배나 신경 쓰고 있으면서 이렇게 조심성이 없어? 하면서 갑자기 성질을 내는 거예요. 아니, 평상시에는 화가 나도 예민해도 늘 차분했던 사람인데 왜 그렇게 짜증을 내는지 저도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일단 남편에게는 알겠다고 안 간다고 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생각할수록 수상하더라고요. 제가 살찐 걸 부끄러워할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 임신까지 한 와이프가 살이 좀 찐 게 뭐 그렇게 감출 일도 아니잖아요. 급기야 설마? 회사에 뭐 오피스 와이프 같은 거라도 두고 있는 건 아니겠지?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남편 몰래 뒤따라가기로 한 거죠. 피크닉 당일 남편을 보내놓고 친정엄마 도움까지 받아 음식 준비를 했어요. 그래도 이왕 가는 거 도시락 빵빵하게 싸서 가는 게 좋지. 안 그래 엄마? 아니, 생각해보니까 그날은 내가 좀 예민했었나 봐. 임신 초기라 그런지 괜히 김서방 태도가 수성쩍고 막 그렇더라고. 그래서 뒤쫓아갈 생각을 한 거긴 하지만 또 막상 가려니 그런 마음보다는 가서 내조 잘해주고 와야지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 아유 그래 김서방도 말은 그렇게 했어도 네가 이렇게 정성 들여 도시락까지 싸서 서프라이즈 해주면 좋아할 거야. 아이고 이 도시락 이게 보통 도시락이 아니다 정말. 재료며 정성이며 이걸 보면 김서방 기분도 금방 안 풀리고는 못 베기겠는데. 그렇게 도시락을 바리바리 싸들고 들뜬 마음으로 피크닉 장소에 도착을 했죠. 회사 이름이 커다랗게 적힌 천막과 현수막 덕분에 남편 회사의 피크닉 장소를 쉽게 찾을 수 있었고 마침 점심을 먹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시간 딱 맞춰 왔네 싶은 생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상상도 못한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지금 다시 생각해도 손이 막 떨리네요. 남편 회사는 홈페이지에서 내세우는 자유롭고 가족적인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어요. 우선 멀리서 봐도 누가 대표인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권위적인 대표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제일 상석에 앉아 있었고 직원들이 극진하게 알아 모시고 있는 분위기였죠. 그럼 그렇지. 국을 좋아하네 싶은 마음으로 점점 다가서는데 대표가 남편의 이름을 부르는 걸 들었어요. 야야 김우영 차에 가서 생수 박스 좀 가져와. 뭐 물이 모자라잖아. 이런 건 일일이 시키지 않아도 미리미리 살펴서 알아서 좀 해라. 너 같은 건 이런 허드렛 일이나 하는 게 맞아. 이런 게 딱인데 이거마저도 제대로 못하면 어떡하냐? 업무나 잡무나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니까. 그러니 이걸 어디다 써먹냐? 눈치 없어? 물이라도 제깍제깍 가져오고 그래야 할 거 아니야. 너 연대 나온 거 맞냐? 그거 다 위조한 거 아니야? 아휴 저걸 그냥 정식 채용한 거라 확 자를 수도 없고 무슨 구실이라도 만들어서 잘라버리든가 해야지. 하는 꼴이 답답해서 저걸 보고 있으면 암 걸릴 것 같다니까. 아휴 속 터져. 야야 너희 엄마는 너 이렇게 낳고도 미역국 드셨대냐? 야 얼른 가서 물이나 가져오라고. 회사 대표라는 인간이 그렇게 순식간에 남편에게 인격모독, 부모까지 들먹이며 도를 넘는 폭언을 쏟아내는 동안 누구 하나 그걸 말리거나 동요하는 모습이 없더라고요.
대표나 다른 직원들의 행동으로 봤을 때 하루 이틀 당한 게 아니구나 싶었죠. 남편은 이런 꼴을 당하며 회사에 다니고 있었던 거였고 이걸 보여줄 수 없으니 그렇게 강경하게 오지 말라고 저를 말렸던 거였어요. 남편답지 않게 성질까지 내면서 말이에요. 그런 생각에 눈물이 왈칵 고이는데 대표 바로 옆에 있던 직급이 좀 높아 보이는 한 직원이 남편 앞에 차키를 던지더니 한다는 소리가 대표님, 김우영 씨 어제 정시 퇴근했어요. 임신한 와이프가 아프다고 다른 사람들 다 야근하는데 글쎄 지 혼자 칼퇴를 하더라고요. 업무 분위기를 아주 흐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해고 사유가 되고도 남지 않겠습니까? 증인도 한둘이 아닌데 말이죠. 아주 전형적인 아청꾼으로 보였어요. 나중에 남편한테 들으니 박정국 상무라고 대표 처가 쪽 어디 낙하산이라던데 능력도 없고 하는 일이라곤 대표 비유 맞추고 직원들 근태랑 사생활까지 감시해서 대표한테 다 일러바치는 게 전부인 인간이래요. 하여간 그 박상무라는 인간이 하는 말을 듣더니 대표는 신이 나서 폭주를 하더라고요. 야, 여기 마누라 임신 안 해본 직원이 몇이나 있을 거 같냐? 어? 그런데 아무도 너처럼 그렇게 티낸 사람 없었어. 그따위로 할 거면 평생 집에서 마누라 수발이나 들게 확 잘라줄게. 그거라도 잘하려나 모르겠지만 내 알 바 아니지 뭐. 마누라한테도 잘리거나 말거나. 진심으로 미친놈인가 싶었어요. 저런 놈이 회사 대표라니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천막 안으로 뛰어들어가며 소리를 질렀죠. 내가 그 임신한 마누라다. 어? 내가 그 마누라라고. 지금 이 순간부터 내 남편 내가 접수할 거니까 인생 이딴 식으로 살지 마세요. 이런 인격모독 부모까지 들먹이면서 제정신이세요? 절대로 그냥 못 넘어가요.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자기는 왜 이런 취급을 당하면서 회사에 계속 다닌 거야? 왜 진작 얘기 안 했어? 당장 집에 가자. 당장. 얼른 나와. 거의 울부짖듯이 소리치며 남편을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친정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친정아빠와의 통화가 끝나고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았을 때 회사 대표가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김우영 씨 지금 뭐 어디쯤 갔어? 서울 들어갔어? 아이 어디 있든지 내가 그리 갈게. 우영 씨 집 쪽으로 갈까? 어디로든 갈 테니 시간을 내줘. 지금 당장 좀 만나. 시간 좀 내줘요. 어? 내가 괜히 할 말이 있어서 그래. 내가 김우영 씨한테 그랬던 건 그러니까 크게 될 인재니까 강하게 키우려는 의도 같은 거였어요. 박상무한테 물어봐. 내가 다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건데 혹시라도 오해가 있으면 풀어야 하니까 내가 지금 김우영 씨 있는 곳으로 가겠다는 거지. 김우영 씨? 거참.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만나서 내 얘기 좀 들어봐요. 어? 아주 똥줄이 타서 난리가 난 거죠. 남편은 지금 와이프와 함께 있으니 내일 회사에서 뵙고 말씀드리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이후로 직급별로 전화가 줄줄이 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회사 전체가 발칵 뒤집힌 게 아니고 뭐겠어요. 여보세요? 예, 김우영 씨, 대표님 전화 받았죠? 내일 출근해서 얘기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또 오늘 따로 할 얘기가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잠깐이라도 시간 좀 내줄 수 없을까? 대표님이 껄끄러우면 나를 먼저 만나면 어때요? 김우영 씨 이력서에 적힌 주소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인가? 그 근처로 가서 다시 전화할 테니까 시간 조금만 내줘요. 그냥 진짜 몇 마디만 하면 돼요. 길게 얘기할 것도 없는데 그래도 전화로 하기는 좀 그러니까 일단 좀 만납시다. 우영 씨, 대체 무슨 일이에요? 대표가 난리치면서 미쳐 날뛰는데 우리는 영문도 모르고 정신없어 죽겠네 정말. 나더러 내가 김우영 씨 사수니까 책임지고 우영 씨랑 지금 당장 만날 수 있게 하라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정말. 뭐가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니까 다들 얼떨떨하기도 하고 그런 거야. 우영 씨 와이프가 가만히 안 있겠다고 하더니 뭐 경찰에 신고라도 했어요? 그 심정이야 이해가 가지만 정말 신고한 거예요?
내가 이놈의 회사 다니면서 미친 개처럼 찢어대는 대표 한두 번 본 게 아닌데 이번엔 정말 차원이 다르다니까. 우영 씨 힘들었던 것도 알고 대표가 우영 씨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알면서 이런 말 해서 좀 그런데 지금 우영 씨 때문에 우리가 다 볶여 죽게 생겼으니까 대표랑 만나서 얘기하면 안 될까요? 아우 진짜 아유 정말 못해 먹겠네. 아니다. 내가 괜한 소리를 했어요. 그냥 못 들은 걸로 하고 대표야 뭐 저러다 말겠지. 어떻게든 될 테니까 우영 씨는 오늘 집에서 푹 쉬고 내일 회사에서 봅시다. 다들 흥분 상태라 그런지 스피커폰도 아닌데 전화기 너머로 전화 건 사람들의 목소리가 제게도 선명하게 들리는 거 있죠. 그렇게 회사에서 차례대로 걸려오는 전화들 중에는 당장 대표랑 만나주라며 남편을 다그치는 사람도 있었고 마지못해 전화를 해서 남편을 위로하거나 제가 정말 대표를 어떻게 할 조치를 취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게 대여섯 통의 전화를 차례대로 받고 남편은 전화기를 꺼버리더라고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기도 힘들고 전화를 거는 사람들의 입장도 난처한 입장이 많을 테니 차라리 꺼두는 게 낫겠다 싶었나 봐요. 그나저나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고요? 친정아빠한테 전화를 걸었던 제가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또 친정아빠와 남편 회사 대표는 무슨 사이길래 이 난리가 났는지 궁금하시죠? 이제 저희 아빠 얘기를 좀 할게요. 아빠는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계세요. 아빠는 워커홀릭으로 사는 것을 늘 경계하셨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사업을 크게 키우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그 덕분에 역대급 건설 경기 침체에도 작지만 실속 있는 탄탄한 회사로 인정받고 있답니다. 공사 하나가 끝나기 전에 다음 공사를 수주하는 식으로 일을 착착 따내고 있으니 알짜배기 건설회사라 평가받을 만하죠. 아빠는 그렇게 회사를 꾸준히 잘 꾸려오셨던 것 같아요. 제가 임신한 것을 계기로 남편이 대기업 입사 준비를 포기하고 어디라도 취직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을 때 남편에게 지금 남편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 입사 지원을 해볼 것을 추천하셨던 게 바로 친정아빠셨어요. 아빠가 자기한테 그 회사를 추천했던 건 그때부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잖아. 자기도 알고 있었지. 건축 자재 수출입을 주로 하는 무역회사라니까. 거기서 일을 배워서 독립하면 아빠 회사랑 긴밀하게 협력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아예 아빠 회사에 무역 관련 부서를 신설할 생각도 하셨던 거 말이야. 세상에 그런 미친놈이 대표랍시고 앉아있는 회사인 줄은 꿈에도 모르셨을 거야. 기가 막혀서 정말. 남편 회사는 아빠 회사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자재를 취급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아빠는 그 회사를 알고 있었고 무역회사이니 영어 특기자인데다 명문대 출신인 남편이 지원하면 입사에 좋은 인재로 자리 잡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사위가 얼마나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사람인지 알고 계셨으니까요. 그렇게 아빠의 생각대로 남편은 그 회사에 입사를 했지만 특별한 이유도 없이 대표에게서 온갖 갑질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걸 알 리가 없는 아빠는 남편 회사의 일부 부서가 부분 매각 매물로 나와 있는 걸 보고 아빠 회사에서 인수할 생각까지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 회사 대표와 접촉하고 계셨던 거죠. 부분 매각이라는 게 결국은 재정 문제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사위가 다니는 회사 일이니 남일 같지 않은 마음으로 좋은 가격에 인수할 작정을 하시고 구두 계약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였답니다. 남편 회사에서도 아빠가 좋은 가격으로 인수하려고 한다는 걸 알고는 엄청나게 싸바싸바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빠가 완벽히 갑의 위치에 있는 상황인 거죠. 저와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회사 대표는 남편이 저희 아빠의 사위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 이제 제가 아빠에게 전화를 건 이유를 아시겠죠? 제가 그 회사 대표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다 까발린 덕분에 아빠는 부분 매각을 없던 일로 하기로 하신 거예요. 자기야, 근데 그 미친놈이 구두 계약도 계약이라면서 법적 책임 운운하면서 아빠를 걸고 넘어지진 않으려나?
자기는 내일 가서 사표 던질 거고 지가 아무리 빌어도 지 편 들어줄 마음이 없다는 걸 알면 죽자고 덤빌까 봐 그게 좀 걸리네. 구두 계약이라는 게 사실 맹점이 많은 거지. 말이 좋아 구두 계약이지 그건 입장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얘기잖아. 아버님 입장에서는 그저 인수 조건을 알아보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 서로 간에 합의된 내용이 명확하지도 않고 그걸 입증할 문서나 기록 같은 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계약이라고 할 수 없는 거지. 그게 구두 계약의 허점인 거고. 다음 날 남편은 사직서를 제출하러 회사에 다녀왔어요. 그 대표란 인간이 어떻게 했을지는 빤히 짐작이 되시죠? 왜 그런 덱 사회인 걸 말을 안 했냐부터 시작해서 온갖 아첨을 떨더니 어떻게 해도 안 통할 것 같으니 바닥에 머리를 꽝꽝 찧어가며 잘못했다고 매달리더래요. 말도 마. 그 대표라는 인간 완전히 분노 조절 장애 조증 같은 걸로 점철된 병든 인간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정말 상상을 초월하더라니까. 당장 정신병원에 쳐넣어도 전혀 무리가 아니겠더라. 되지도 않은 말들로 어울리지도 않는 아부를 떨더니 지가 뭘 어떻게 해도 내가 반응이 없으니 혼잣말을 막 하면서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는 거야. 사람 얼굴이 그렇게 되는 거 나 처음 봤다니까. 그러더니만 갑자기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는 한 번만 살려달라더라. 살려달라는 말을 쓸 일도 없었지만 이렇게 듣게 될 줄도 몰랐지. 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서 그만하셔라. 뭐 하시는 거냐 하면서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데 바닥에 머리를 꽝꽝 찢더라니까. 정말 쾅쾅 소리가 나났어. 자기 같은 인간이 살아서 뭐하냐. 죽어도 싸다 하면서 쇼를 하더라고. 어이가 없어서 아무 반응도 못하고 있었더니 잘못했다면서 제발 한 번만 사람 하나 아니다 회사 하나 살린다고 생각하고 한 번만 봐달라고 용서를 해달라고 장인어른께 말씀 좀 잘해달라고 하는데 듣다 보니 화가 나는 게 꼭 내가 자기를 안 봐줘서 회사가 망하게 생겼다는 것처럼 말하는 거잖아. 그 인간은 마지막까지도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지. 하여간 정말 별로였지만 이제 다시 그 회사에 갈 일도 없고 그 인간 볼 일도 없으니 그걸로 됐어. 납작 엎드려 머리를 바닥에 찢다니요? 요즘은 군대에서도 그런 모습은 볼 수 없지 않나요? 하여간 무슨 수를 써도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 아빠한테 말 좀 잘해줘? 웃기고 있네. 우리가 네 편을 왜 들어주니? 응, 아니야. 이미 버스는 떠났어. 떠난 지 오래야. 남편은 쿨하게 사직서를 던져놓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업계에서 그 대표 평판이 워낙 좋지 않은 데다 빚더미에 앉았다는 이야기도 돌았고 퇴사 후 이직한 사람들에 의해 회사 시스템도 전근대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평가까지 팽배해 우리 아빠 말고는 부분 매각에 관심을 보이는 다른 기업도 없었어요. 그러니 발등에 불 떨어진 대표가 똥줄이 타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어림없는 소리 아니겠어요? 사실 친정아빠가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단칼에 인수를 철회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이건 저의 아픈 과거 이야기인데요. 제가 공무원으로 구청에서 근무할 때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에 시달렸었거든요. 다 잊어버리고 살아서 다시는 꺼내고 싶지 않았던 기억인데 남편이 그 꼴을 당하는 걸 보고 있으니 저도 PTS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외상 후 스트레스장이라고 아시죠?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저한테는 그때 그 일이 어쩔 수 없이 트라우마로 남아있나 봅니다. 아빠는 그때 네가 그런 일을 당하는 줄도 모르고 있었던 게 지금도 속이 상해. 2년 가까이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던 거잖아. 그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으면 그게 병이 되겠냔 말이야. 그때 아빠가 알았으면 어떤 방법이든 할 수 있는 걸 다 동원해서 너한테 나쁜 짓 했던 그것들 다 벌받게 했을 거야. 아빠, 김서방이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 그때 아빠가 나한테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속상해했던 게 어떤 건지 알겠더라. 난 그걸 내 눈으로 직접 봤잖아. 피가 거꾸로 솟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 정말 눈이 확 돌더라니까. 그래도 아빠, 내가 힘들었던 걸로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난 이제 다 잊었고 너무 잘 살고 있는데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 그게 불치병이라고 평생 달고 살아야 하는 병이라고는 하지만 관리만 잘하면 별로 걱정할 것도 없어. 병원이랑 친하게 지내면 건강에 더 신경 쓰고 좋지 뭐. 그나저나 그 회사 대표란 놈은 정말 미친놈 같더라. 그놈 회사 망하는 꼴을 빨리 보고 싶은데 말이에요. 저의 바람대로,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정의의 뜻대로 남편이 다니던 그 회사는 몇 달 뒤 자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망했어요. 부분 매각에 실패한 사건이 회사 피크닉 장소에서 대대적으로 공개가 되는 바람에 그때부터 회사가 술렁이며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당연한 얘기죠. 그 뒤로 직원들 대부분이 이직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퇴사를 하는 직원들도 줄줄이 생기고 그랬나 봐요. 그나마 그 회사가 버틸 수 있었던 게 묵묵히 제대로 일을 해내는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회사의 근간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남편은 회사에서 가깝게 지내던 능력 있는 사원 몇 명과 함께 작은 무역회사를 차려서 독립을 했답니다. 회사가 그렇게 되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뜻을 같이 할 수 있을 사람들이었는데 다니던 회사가 없어졌으니 더 홀가분하게 뭉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장인어른이 투자를 해주셨고 사실 말하자면 장인어른 회사 자회사 같은 개념이기도 하고 내가 대표라는 이름을 걸고 있긴 하지만 다들 내 회사란 생각으로 하는 거니까 으쌰으쌰 하고 있어. 의기투합한 우리끼리는 시작부터 분위기가 무척 좋아. 대표는 쓰레기 같은 인간 말종이었지만 그 회사가 해온 일들이 있으니 다들 그 분야에선 잔뼈가 굵은 인재들이야. 사실 그런 대표 밑에 있기 아까운 사람들이지. 맞아. 그 미친놈한테 말도 안 되는 수모를 겪는 동안 그래도 좋은 사람들도 만났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그 미친놈이 미친 갑질할 때 자기를 보호해주기도 하고 일도 잘 가르쳐주던 분들이잖아. 좋은 분들인데 능력까지 있다니 더 바랄 게 없네 뭐. 다 잘 될 거야. 그리고 터질 것이 터졌다고 해야 할까요? 정신병에 가까운 대표의 폭언과 갑질에 당하던 사람이 남편 하나였을 리가 없죠. 그 사람들이 핸드폰 녹음 파일이라든지 차 블랙박스 등의 증거 자료를 제출해 대표의 처벌을 요구하고 나선 거예요. 다들 언젠가는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분위기야. 언제 터져도 이상할 게 없는 일이었으니까. 처음에 누구 한 사람이 녹음을 시작했다나 봐. 그러니까 다들 그런 상황이 터질 조짐이 보이면 핸드폰 녹음부터 켜뒀다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녹음기를 샀어. 볼펜 모양으로 된 보이스 레코더 있잖아. 대표 방에 들어갈 때는 항상 그걸 갖고 들어가더라고. 우리는 외부 일정도 많으니까 차로 이동할 때도 대표가 사람을 못 살게 굴 때가 많았는데 블랙박스를 정기적으로 백업시켜 놓는 사람도 있었어. 그렇게 차곡차곡 모아놓고 때가 되면 터트리겠다는 거였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가 온 거라는 거지. 난 정말 그 심정 너무 잘할 것 같아. 내가 겪은 일이기도 하니까. 사실 나도 구청에서 괴롭힘 당할 때 녹음도 하고 녹화도 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서 고발할 수 있는 모든 곳에 다 넘겨버릴까 하는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했어. 정말이야. 정말로 그랬어. 그때 그렇게라도 했으면 내가 이런 병에 안 걸렸을까? 근데 그땐 그 지옥이 너무 무서웠고 나 자신이 싫어지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다가 정말 아무런 의욕도 없는 무기력의 극한까지 간 거고 하여간 증거가 그렇게 차고 넘친다니 그 대표놈 제대로 처벌받겠네. 너무 잘됐다 진짜. 그것뿐만이 아니라 직원들 퇴직금도 제대로 정산이 되지 않아 노동청에도 고소가 들어간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상황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들은 바로 그날 대표가 한밤에 저희 집까지 찾아온 거예요. 혹시 술이라도 먹고 와서 행패를 부리면 어쩌나 싶어서 그냥 경찰에 신고해 버리려다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문을 열어줬어요. 김호영 씨, 내가 다른 건 바라지도 않아요. 퇴직금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 지급을 하려고 지금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그거 말고 다른 고소 말이에요. 내가 그 폭언 같은 거 했다는 거
그거 지금 집단 소송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사람이 김우영 씨는 포함이 안 된 걸로 알아요. 그렇죠. 우선 그것도 고마워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좀 설득해 줄 수 없을까요? 김우영 씨가 설득하면 김우영 씨 말이라면 사람들이 들어줄 것도 같아서 말이에요. 나랑은 합의 자체를 할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 회사도 망하고 사업체를 몽땅 다 정리했는데 손에 남은 거 하나 없이 빚까지 졌는데 이 나이에 감옥에 어떻게 가겠어요. 늙은이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한 번만 도와줘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제가 누구보다 큰 피해자라는 건 그쪽에서 제일 잘 아실 텐데요. 집단 소송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요청이 있다면 얼마든지 법정에 가서 누구보다 거짓 없이 생생한 증언 해주고 올 작정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을 하신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그거 말고도 그간 야근 수당 같은 것도 제대로 책정되지 않았던 것까지 같이 고발할 거예요. 직원들 모두 그동안 정신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피해를 입은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밝히고 고발해서 받을 건 받고 또 처벌받게 할 건 처벌받게 할 거라고 벼르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니까 저한테 찾아오셔서 이러셔봤자 얻어가실 게 없으십니다. 돌아가세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남의 집에 찾아오시나요? 경찰 부르려다가 2번만 들어드린 거예요. 또 이러시면 바로 경찰 부를 테니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늙은이라니 서슬이 시퍼렇게 아주 기세 등등하시던데 무슨 늙은이 타령을 소가 웃겠네요. 대표는 그 뒤로 그런 식으로 찾아오거나 전화나 문자를 하지 않았어요. 듣자 하니 그 와중에 박상무란 인간이 회사 공금 일부를 들고 날랐다나 뭐래나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아부를 떨어대더니 결국 수준 드러내는 거죠. 그런 인간을 신복이라고 밑에 두고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건지 그놈의 회사가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게 신기할 지경이에요. 태교에 신경 써야 하는 시기에 이런 일까지 겪게 된 게 찜찜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이건 누구를 해코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잘못 살아온 건 그 사람 사정이고 이제 그 벌을 받아야 하는 주제에 비굴하게 엎드려 불쌍한 척을 하고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을 매정하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정의를 구현하는 일이라는 사명감으로 남편과 남편의 이전 직장 동료들을 도울 거예요. 소중한 제 아이가 태어날 세상에 조금 더 정의롭고 따뜻한 세상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도 예전에 저나 제 남편처럼 직장에서 상사나 대표에게 가학적 행위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진 않으세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는 게 있어서 법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요. 폭언이나 폭행을 가한 사람들 따로 고소할 수도 있어요. 물리적이 아니라 언어적인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걸 인식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주변에 말도 못하고 당하는 사람을 보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줄 수도 있는 멋진 분들도 계시겠죠. 제가 아직 인생을 오래 살아본 건 아니지만 더불어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 것 같아요. 갑질 같은 건 정말 하지도 말고 당하지도 말고 살아요, 우리. 저는 우리 아이 건강하게 낳아서 잘 기를 거고요. 남편 회사 일 내조도 잘하고 싶어요. 모두 잘 해낼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